재판정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 박성철은 주름진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 앞에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마디는 단단히 굳어 있었고 방청석의 시선은 한순간에 그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버튼이 눌려지자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안에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괜히 질질 끌다가 다들 힘들어지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고 순간 방청석에서 놀라움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며 움켜쥐었고 며느리 이정희는 창백하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무너져 내렸고 떨리는 눈빛은 이미 진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성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협박과 강요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순간 박성철의 굳은 눈빛은 잠시 흔들림 없는 빛을 띠었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 사건의 향방을 예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지는 피고와 흔들림 없는 증인, 그리고 단호해진 재판부의 목소리는 분명히 이 싸움이 권선징악의 결말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개월 동안 이어진 압박과 모욕,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된 결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저녁 작은 거실 안은 고요했으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낡은 안경 너머로 신문을 접어내려 놓았고 두 손으로 천천히 무릎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집은 여전히 익숙했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발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이정희가 성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일말의 웃음도 없었고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쇼핑백은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고 그 소리조차 거실의 공기를 갈라내듯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정희는 곧장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박성철에게 고정하며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인생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을 붙잡고 계십니까? 서류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셔야 앞으로 일이 풀립니다. 더 끌면 서로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었고 공기 속에 담긴 억압은 벽을 밀어내듯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물잔을 들어 올렸으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체념이 드리워졌고 대답 대신 고요한 숨결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침묵은 오히려 며느리의 기세를 더 키워주었고 박성철의 가슴을 더욱 짓눌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괜히 고집을 부리시면 저희만 손해입니다. 가족이니까 좋게 말할 때 넘겨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요양원 문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박성철은 깊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싸우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듯 그는 겉으로는 말없이 침착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요한 표정 뒤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동시에 무엇인가 준비해야 한다는 미묘한 결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성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에 불과했으나 내면에서는 언젠가 세상 앞에 드러낼 증거와 결심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늦은 밤, 이웃집 마당에서 김말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정리하던 그때 맞은편 집에서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말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곧 며느리 이정희가 성난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열린 창문 틈으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셨습니까? 이번 주 안에 정리를 끝내지 않으시면 저희도 더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결국 요양원 얘기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질질 끌면 우리 모두가 고생만 하게 될 겁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그 말은 단순한 언성이 아니라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놓칠 뻔했고 굳은 표정으로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람. 저 어르신이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거야. 창가 너머로 아들 박준호의 주저하는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버님도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힘드실 거잖아. 우리도 살 길은 찾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그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잠잠해졌고 이어진 건 다시 며느리의 단호한 억압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으나 김말순의 눈에는 그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서히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성철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방 안 깊숙이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결심이 서린 듯 단단해 보였고 말수는 오래도록 그 문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혹여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을 해줘야겠구나. 그날 밤 박성철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의 눈에는 무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결심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었고 언젠가 그날의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음울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철은 상위에 단출한 아침상을 차려두고 앉아 있었으나 젓가락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멍하니 창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물잔을 잡은 채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이웃 김말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인사를 건넸지만 금세 굳은 표정으로 박성철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 며칠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어제 저녁에도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들리던데 괜찮으신 겁니까? 박성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긴 싫습니다만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마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더 답답합니다. 김말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넘어가시면 더 큰 화를 입으실 겁니다. 뉴스 보셨죠? 재산을 먼저 넘겼다가 쫓겨난 노인들 이야기, 저는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게 다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말로만 하다가 결국 당한 거죠. 그녀는 박성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버티실 게 아니라 남길 건 남기셔야 합니다. 녹음을 하시든 문자를 모으시든 증거를 하나씩 쌓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 말씀은 그냥 바람처럼 흩어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들은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게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고 오랜 세월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한 경고였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빛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씀대로 해야겠군요. 이제는 더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습니다. 김말수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결심하셨다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거실은 조용했으나 박성철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단순히 참는 대신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고 그 결심은 곧 구체적인 준비로 이어질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만 향하지 않았고 방 안의 낡은 서랍 속으로 천천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흐린 오후,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집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이다가 먼지가 가득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기계는 세월의 흔적처럼 긁힌 자국이 많았고 버튼에는 희미하게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켜려 했지만 버튼을 여러 번 잘못 눌러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작게 깜빡이는 불빛이 켜졌다가 사라질 때마다 그의 손끝은 더 떨렸고 주름진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 참 답답하구나. 혼잣말을 흘리며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손가락을 꼭 눌러 전원을 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두어야 자연스럽게 녹음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면 눈에 잘 띌까 불안했고 주머니 속에 넣자니 소리가 잘 안 들어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잔 옆에 신문을 펼쳐놓고 그 아래에 녹음기를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신문이 살짝 들떠 불안정했지만 그 작은 기계의 불빛은 가만히 깜빡이며 작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이정희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아버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말끝이 떨어지는 순간 신문 아래 숨겨둔 녹음기의 불빛은 조용히 깜빡이며 그녀의 음성을 고스란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올렸지만 곧 다시 내려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은 분명히 들었다. 집을 넘기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지. 그 말, 내가 똑똑히 기억하겠다. 언젠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아들 박준호는 곁에서 움찔하며 손끝을 비볐지만 시선을 내리깔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굳은 손으로 신문 모서리를 눌러 녹음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만히 눌렀습니다. 어설프고 서툰 준비였지만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의 삶을 바꿀 증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떨렸으나 그 속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단단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박성철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숨을 고르듯 읽어내려갔습니다. 집 빨리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저희만 손해입니다. 이번 달 안에 안 하시면 저희도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노골적인 압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고
그것을 앨범에 저장하면서 날짜를 작은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기록은 분명 앞으로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 김말순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방 안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그 집에서 심상치 않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세상은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녹음만 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문자, 기록, 날짜까지 꼼꼼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말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걸요. 이렇게라도 남겨두면 언젠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김말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의 손 위에 장바구니에서 꺼낸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기록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글로 남아있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박성철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서툴고 느렸지만 한 줄 한 줄이 모여 거대한 벽돌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작고 단단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침묵하는 노인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진실을 쌓아가는 증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잿빛 하늘이 드리운 아침. 박성철은 낡은 외투를 여미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협박이 담긴 녹음기, 문자 캡처가 저장된 휴대폰,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어둔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길 때마다 그의 발소리는 결심을 되새기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 문을 열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오래된 책냄새와 서류철로 가득했고 책상 너머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 최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손짓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앉으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박성철은 가방에서 천천히 녹음기와 휴대폰,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와 아들이 저에게 한 말들입니다.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마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최현우 변호사는 신중한 눈빛으로 녹음기를 켜고 차갑게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집을 넘기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속 문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첩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라면 충분히 협박과 강요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그리고 직접 기록까지 모두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준비하면 법정에서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법이 다루어야 할 명백한 사안입니다. 박성철의 굳은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들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제 아들까지 끌어들여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겠지요. 2번 다시 당하지 않겠습니다. 최현우는 서류철을 꺼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목격했다면 증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한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법적 확신이 담긴 단언이었고 그 순간 박성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쥐게 된 그의 결심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래 잠겨있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성철은 수화기를 들었다가 뜻밖의 목소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철아, 나다, 내 형이다. 오랜만이지. 오랜 세월 왕래가 뜸했던 형 박영수는 예전보다 한층 쉰 목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제는 작은 국밥집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의 박영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저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성철아, 나도 예전엔 내 상황과 같았다. 자식들이 집을 달라고 졸랐고 난 괜히 시끄럽게 하기 싫어 그냥 내줬다. 그땐 가족이니까 믿었지. 그런데 문서 넘기고 나니 집에서 밀려나더라. 결국 원룸에서 혼자 밥도 못 챙겨 먹고 사는 신세가 됐다. 그때의 바보 같은 선택이 지금 내 꼴을 만들었다. 말끝이 흐려지며 그의 눈가가 젖었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성철아, 너만은 나처럼 되지 마라. 자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욕심에 눈이 먼 놈들한테 한 번 주면 다시는 못 돌려받는다. 내가 당한 말, 들은 말 꼭 남겨둬라. 내가 겪은 걸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넘겼으니 지금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박성철은 형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깊은 주름진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 남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요. 저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성철아. 내 꼴이 바로 경고다. 넌 다르게 살아라. 넌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라. 작은 국밥집의 어두운 불빛 아래 두 형제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후회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형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히려 더욱 단단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한 박성철은 낡은 가방끈을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나란히 걷던 변호사 최현우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한 건 협박 및 강요죄 고발입니다. 상대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명백한 범죄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박성철은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 문자 캡처, 수첩, 그리고 지난 세월의 침묵 대신 남겨둔 증거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법원 입구에서 며느리 이정희와 아들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희는 당당히 발걸음을 옮기다 변호사가 내민 고발장 사본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협박 및 강요죄 피고발인 이정희. 그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고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곧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강요라니, 이게 다 가족의 대화를 왜곡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죠. 제가 한 말이 뭐가 문제인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옆에 있던 박준호는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가락을 잡고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희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키우며 방청객이 있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문제를 이렇게 고발까지 하다니 아버님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은 느릿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굳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행의 씨앗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과 글은 이미 다 남아있다. 오늘은 그걸 세상 앞에 드러낼 뿐이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너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판사의 목소리가 재판 개시를 알렸습니다. 방청석에 모인 이웃들의 시선은 일제히 박성철과 며느리를 향했고 공기 속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판 정안,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긴장된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양측이 자리에 앉자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발인 측은 진술하시죠. 그러자 이정희는 천연덕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단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것을 협박과 강요로 과장하여 고발하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 한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 가족이 겪는 고통을 아버님이 외면하신 겁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판사의 시선이 변호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현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제출된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녹음 파일입니다. 순간 법정 안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협박이 그대로 드러나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이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단순한 말다툼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잠시 실수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만으로 저희를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최현우 변호사는 곧장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 달 안에 안 하시면 저희도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은 우발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입증합니다. 그 순간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버텼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한 사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족 간의 일이지 협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죄책감으로 방청석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낡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녹음, 문자,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남긴 메모까지. 그들의 말은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저를 몰아붙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집요한 협박이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고 판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게 이정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끝으로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순간 법정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안에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괜히 질질 끌다가 다들 힘들어지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협박이 또 한 번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이정희는 입술을 달달 떨며 두 손을 꼭 쥐었지만 눈빛은 이미 동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성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협박과 강요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정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판사는 이어서 서류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더 굳혔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은 법이 보호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피고발인의 발언과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원고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감정적 다툼을 넘어 명백히 불법적인 압박으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정희의 어깨가 축 처지며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고 손끝마저 힘없이 무릎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박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방청석의 시선은 그 무능한 침묵을 더욱 냉혹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성철의 얼굴은 굽었던 어깨를 펴고 오랜 세월의 침묵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가방을 닫으며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 더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늦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닌 스스로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인간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침묵이 법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0대 아버지는 끝내 굴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 정의를 세웠고 오랜 침묵 끝에 되찾은 권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압박이라도 법 앞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